네안데르탈린을 기억하시나요? 홍적세 시대의 슈퍼스타 휴머노이드 사촌으로 코가 넓고 이마가 비스듬했던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사라지기 전까지 35만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내고 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정한 시기와 거의 일치해요.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들이 현재까지 살아남지 못했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과 인상적인 화석 발견 덕분에 우리는 이제 네안데르탈린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어요. 네안데르탈린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는 기후가 더 이상 네안데르탈린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어요.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자연이 네안데르탈린을 멸종시켰다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이탈리아의 네안데르탈린 고고학 유적지를 살펴보면 이 종 전체를 멸종시킬 수 있는 기상재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과 인간 사이에 약간의 자원 경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네안데르탈린과 사피엔스가 약 3,000년 동안 팔꿈치를 비볐을지도 모르는 다른 고고학 유적지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이 경우 네안데르탈린은 도구가 약간 뒤처진 것으로 보여요. 네안데르탈린의 기술은 VR 시대의 플립폰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 두 종이 그 특정 지역에 마주친 적이 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증거는 아직 모호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이 어떻게 멸종했는지만이 우리가 네안데르탈린에 대해 궁금해하는 유일한 정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의 분자 바코드를 해독해서 그들의 특정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안데르탈린 종 전체가 멸종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인간에게서 발견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살면 어느 정도 유전적 혼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증거요? 현대인에게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의 DNA요. 이제 여기서부터 줄거리가 복잡해집니다.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은 아프리카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DNA가 현대 아프리카 인구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0.5%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안데르탈린의 친척들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단순히 아프리카 영토를 순간이동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발견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초기 인류가 유럽을 방문해서 자신의 유전물질과 네안데르탈린의 유전물질을 섞은 후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동이네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네안데르탈린의 DNA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동아시아, 유럽, 남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왔죠. 물론 비율은 다를 수 있지만 약 20%의 네안데르탈린 DNA가 여전히 현대인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은 원시인의 2%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 수프에 네안데르탈린이 조금 더 많은 특정 지역이나 가족 출신이라면 3%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사라진 인류의 사촌들과 특별히 공유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안데르탈린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코라는 놀라운 유산도 물려줬어요. 아시다시피 네안데르탈린은 매우 높은 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용이 아니라 추운 기후에서 큰 도움이 됐죠.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고 이가 시릴 정도의 추위로 입김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얼어붙을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 네안데르탈린의 코는 개인용 히터로 작동해서 흡입한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가습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런 극한의 날씨에 이 인상적인 코 마천루는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이 아프리카의 햇살 가득한 사바나를 떠나 유라시아의 동토를 찾아 떠났을 때 네안데르탈린과 마주쳤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반가움의 교환이 아니라 더 큰 코를 만드는 유전자의 교환으로 이어졌어요. 이 새로운 유전자 덩어리는 6,000명이 넘는 지원자의 DNA를 깊이 파헤친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를 완료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 데이터와 지원자의 얼굴 사진을 꼼꼼하게 비교했어요. 그리고 지원자의 콧대 높이 같은 각 얼굴의 다양한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그런 다음 특정 얼굴의 특성이 특정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마커 찾기 게임을 진행했어요. 이 흥미진진한 추격전이 끝날 무렵 연구진은 33개의 반짝이는 새로운 게놈 영역이 얼굴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ATF3라는 유전자는 코노피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조상을 가진 참가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물려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TF3 유전자는 아프리카에서 더 추운 기후로 들어온 우리 인류에게 네안데르탈인이 준 집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흥미롭게도 우리 조상들이 유전자 전달 게임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1세기에 같은 연구팀이 입술 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TBX15을 발견했어요. 이 유전자는 약 3만 년 전 아시아에 살다가 멸종한 고대 인류의 또 다른 친척인 데니소바인이 남긴 작은 연애 편지였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두뇌에 이상한 유전적 특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이 이론을 통해 현생 인류가 두뇌가 뛰어난 것은 기이한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어요. 이 돌연변이로 인해 뇌의 똑똑한 부분인 심피질의 뉴런이 급증하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놀라운 유전자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미노산 하나가 빠진 것뿐이에요. 커피만 주문하는 대신 커피에 설탕도 하나 넣는 것처럼요. 이 작은 변형은 거의 모든 현대인에게서 발견됩니다. 한편 멸종한 인류의 친척인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및 기타 영장류는 적어도 이 연구에 따르면 모두 돌연변이 매물을 놓쳤어요. 자,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자고요. 뉴런이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천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뇌를 재구성했을 수 있음을 시사해요. 또한 아미노산 차이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전에 우리의 DNA와 네안데르탈인의 DNA 간에 무려 96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이는 종으로서 우리의 다른 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연구를 위해 연구원들은 아시아에 위치한 네안데르탈인 고고학 유적지에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연구진은 한 가족의 네안데르탈인 아버지와 10대 딸 그리고 조카나 사촌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그룹에는 이모나 할머니로 보이는 나이 든 여성 친척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은 결국 침을 싸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아빠의 집을 떠났고 라이트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어린 사촌처럼 남자아이였다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낯선 세상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니까요. 그녀의 새로운 커뮤니티에는 친숙하고 친근한 얼굴들이 있었을 겁니다. 놀랍지만 버려진 야생동물 공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동물우리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작은 집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채 거미줄과 곰팡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앞에 초록빛이 빛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대한 물탱크였어요. 오래된 녹색물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거대한 물고기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은 백상아리입니다. 상어는 포름알데히드 용액 안에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2012년 호주의 와일드라이프 원더랜드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곳에서 옮겨졌지만 상어는 잊혔습니다. 2018년 도시탐험가 루크 맥퍼슨이 이 버려진 곳을 방문하여 방부 처리된 상어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동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상어는 로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공원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행히도 공공기물 파손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수조를 망가뜨리고 그 위에 낙서를 했죠. 사람들은 이 특이한 발견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고 몇 달 후 상어 탱크가 거의 파괴되었을 때 운영 중인 다른 전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수조는 복원됐고
수조 안의 액체도 교체돼서 상어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음 버려진 장소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겠죠? 이곳은 체코에 있는 작은 마을 루코바입니다. 작은 집들과 아늑한 거리, 풍부한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무들 사이로 갑자기 오래된 예배당의 실루엣이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벽에 색이 바랜 페인트가 칠해진 낡은 벽돌과 녹슨 금속 지붕이 보입니다. 좀 으스스해 보이네요.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갑니다. 만약 여행자들이 밤에 이곳을 발견한다면 안에서 이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거예요. 예배당에는 수호 성인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벤치에 앉아 있고 일부는 서 있죠. 석고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각 동상이 하얀 시트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1968년 예배당 지붕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너졌고 주민들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2014년 한 예술가가 석고상을 만들어 이곳에 놓았는데 마치 건물에 유령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설치물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예배당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곳은 미국입니다. 바손 하이웨이를 따라 운전하고 있어요. 길 양쪽에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차에서 내립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상한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덤불, 진흙, 나무 사이를 헤치고 가면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보세요. 녹슨 빨간 자전거가 말 그대로 나무 안에 있어요. 자전거는 숲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퀴와 핸들바는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무 기둥 안에 있어요. 1954년 이 지역의 한 소년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타이어는 매우 얇고 단단했고 핸들바는 마치 세발 자전거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 이 소년은 친구들과 숲에서 놀고 있었고 오직 그 소년만 자전거가 있었어요. 모두들 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 소년은 그저 자전거를 나무 옆에 두고 갔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자랐고 자전거는 나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곳을 떠나서 바로 남캘리포니아 사막의 중심부로 가볼게요. 햇볕이 매우 뜨겁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래, 마른 덤불, 그리고 멀리 산이 보일 뿐이에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목이 마릅니다. 태양이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보입니다. 아니면 신기루일까요?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호! 이건 진짜 물이에요. 하지만 오아시스는 아닙니다. 여기 사막 한가운데에 아무 표시도 없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으로 뛰어드니 너무 신나요. 이곳은 소셜풀이라고 합니다. 한 예술가가 2014년 여름에 지었어요. 물론 누구나 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수영장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버려진 장소들이 소름 끼치고 이상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파리에 있는 피갈레 구역으로 갑니다. 이곳은 주택가이고 버려진 장소 같지 않은데요. 이 중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입구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한 아파트 문 앞에 멈춥니다. 다 허물어져 가네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는 장면은 유령의 집 영화의 으스스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가구와 장식은 이 시대의 물건이 아닙니다. 아파트 전체가 골동품처럼 보여요. 두꺼운 먼지층이 구석구석을 뒤덮고 있습니다. 테이블과 바닥에는 오래된 소름 끼치는 인형과 봉제왕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뮤직박스에서 음산한 곡까지 흘러나오면 더할 나위 없는 공포영화 속 한 장면이에요. 마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에요. 아파트 주인은 1940년대에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아파트는 7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2010년 아파트 주인의 재산 평가가 시작되면서 발견되었어요.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았고 아파트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들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이탈리아 화가 지오반니 볼디니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화가가 19세기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은 약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미비아에 있는 또 다른 사막으로 갑니다. 이곳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모래 언덕 사이로 말라버린 석호와 오래된 침몰선이 모래 속에 반쯤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침몰선의 일부라고 해야겠죠. 이 포르투갈 선박의 나이는 약 500년입니다. 원래 1533년에 리스본에서 출발했는데 나미비아 다이아몬드 광산 도시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잔해 사이를 걷다 보면 당시 선박의 부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금화가 든 상자입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포함한 전체 선박의 가치는 약 1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잔해는 2008년에 지질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은 8년 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쓰레기통이 있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납니다. 캔버스 하나가 쓰레기통에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꺼내보니 그림이네요. 이미지가 별로 선명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그 예술품이 쓰레기통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후 4년 동안 이 그림에 대해 뭔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골동품에 대한 웹사이트에서 이 그림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라진 예술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2003년 뉴욕의 한 여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그 그림을 발견했을 때 그림에서 어떤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주인이 1989년에 그것을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림을 돌려주었고 보상으로 약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트레스 페르소나제스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1970년 멕시코 예술가 루피노 타마요가 그렸습니다. 한 수집가가 아내를 위한 선물로 이 예술 작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 그림은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동안 도난당했습니다. 이제 가장 웅장하고 규모가 컸던 발견으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터키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낡은 집에서 살았고 집을 다시 꾸미고 싶어 해요.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지하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전에는 필요 없었지만 이제 지하실을 방으로 개조하기로 합니다. 벽을 하나 허물었더니 지하로 통하는 터널이 있어요. 흥분한 여러분은 안으로 들어가고 터널이 단지 비밀의 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1963년 터키의 한 남자가 지하 18층까지 내려가는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약 2만 명의 주민, 가축, 그리고 식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단순한 미로 터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배당, 학교, 마구간, 부엌, 그리고 다른 문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약 1000년 전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자연재해와 전쟁의 피난처로 지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이것이 유일한 지하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다른 터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작은 아파트에 살아도 괜찮다면 엄밀히 말해 에펠탑에서 살 수도 있어요. 구스타브 에펠은 건축물 맨 꼭대기에 자기만을 위한 개인 아파트가 있는 걸 특징으로 탑을 디자인했어요. 필요한 모든 가구들이 있는 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남겨뒀죠. 요즘 그 아파트에는 에펠과 그만큼 유명한 친구인 토마스 에디슨 2명의 마네킹이 살아요. 탑 꼭대기까지 가는 티켓을 구매하는 관광객들은 아파트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을 거예요. 트라팔가 광장을 지나가다 보면 가로등 기둥 아래에 런던에서 가장 작은 경찰서가 숨어 있어서 분명 못 보고 지나치게 될 거예요. 1926년에 이곳에 배치된 이유는 경찰관들이 공공집회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곳에서 꽤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런던 경찰국 직통 전화선도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청소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걸레를 제외하고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뉴욕에서 가장 바쁜 역 중 하나인 그랜드 센트럴역에는 여행객을 위한 숨은 멋진 액티비티가 있어요. 아넥스라는 비밀 공간에 테니스 코트가 있죠. 이곳은 옛날에 녹음실에서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주최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벤더빌트 테니스 클럽으로 알려져 일반인들도 방문할 수 있어요. FLC와 마찬가지로 프로듀서 사무엘 라이오넬 록시 록사펠은 뉴욕시의 라디오시티 뮤직홀에 자기만을 위한 숨은 아파트를 디자인했어요. 지금은 록시 스위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를 아르데코 스타일로 꾸며달라고 요청했었죠. 금박으로 덮인 6m 높이의 천장과 바닥에서 천장까지 고급 청 커튼이 있는 벽이 특징이에요. 요즘은 라디오시티 공연자들과 VIP 손님들만이 그곳을 방문할 수 있어요. 임대도 가능하겠지만 가격이 아주 비싸대요. 로마의 가장 잘 알려진 상징인 콜로세움은 지하에 비밀 터널이 있어요. 옛날에 고대 로마인들은 사자, 호랑이, 코끼리, 곰과 같은 야생동물들을 가두어 검투사와의 싸움과 다양한 종류의 오락에 사용하기 위해 이 통로들을 사용했죠. 콜로세움의 배관 시스템과 함께 2010년부터 방문객들에게 개방됐어요. 식수대와 화장실까지 갖춘 당시로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발전이었어요. 이런 비밀 터널의 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방문객들의 엄청난 통행량을 고려할 때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믿었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는 102층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비밀 103층이 있어요. 그곳에 가는 방법은 102층에 위치한 숨은 계단을 통해서예요. 하지만 주로 건물의 엔지니어들이나 가끔은 유명 인사들이 이용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103층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캡슐로 이어져요. 이곳은 건물의 유명한 돔이에요. 가장 유명한 미국 랜드마크 중 한 곳에 미스테리한 비밀의 방이 있어요. 현재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러시모어 산에 있는 에이브럼 링컨의 머리 뒤에 비밀의 방이 있어요. 독립선언서와 헌법과 같은 미국 역사와 관련된 유물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이 중요한 문서들이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러시모어 산에 있는 방은 오늘날까지도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공원 경비원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방 같은 건지도 몰라요. 아님 말고요. 기원전 2550년에서 2490년 사이에 완성된 기자의 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 남은 유적이에요. 이집트 제4왕조 파라오 쿠프를 위한 휴식처로 건설된 이것은 대화랑 왕의 방, 여왕의 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여기서 비밀의 방이 발견된 만큼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제 머리처럼 빅보이드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공간은 거의 30m나 돼요. 공간의 주요 목적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 위한 내부 경사로로 사용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신데렐라 성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주요 명소로 매직 킹덤이라는 구역에 있습니다. 신데렐라 스위트라고 불리는 숨은 방이 있어요. 이 스위트룸은 원래 월트 디즈니와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그는 1966년에 세상을 떠났고 완성된 걸 보지 못했죠. 마침내 2006년에 완성되었고 그 이후로 디즈니가 초대한 방문객들에게만 제한된 횟수로 개방되었어요. 숨은 역이 그랜드 센트럴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에는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기차역인 밀라노 중앙역이 있어요. 32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매일 이 벽을 지나가지만 그중 대부분은 왕실 대기실로 설계된 세련된 공간인 왕실 별관으로 이어지는 역의 벽 옆에 닫혀있는 문을 눈치채지 못해요. 별관은 호화로운 가구, 대리석 스타일의 모든 게 왕실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고 2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2개의 큰 홀이 특징이에요. 심지어 자유의 여신상에도 숨은 방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맞춰보세요. 동상의 횃불 속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1916년에 완전히 폐쇄된 이후로 일반인들에겐 출입이 금지됐어요. 사람들이 파노라마 뷰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게 2011년 이곳에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로마의 다빈치 공항에 위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상은 1960년에 처음 공개됐어요. 이게 최근에 수리됐죠.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 중 한 명이 불가사의한 걸 발견했어요. 조각상 중간 어딘가 약 9m 높이의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서 2개의 양피지가 발견되었어요. 고전 라틴어로 쓰여진 첫 번째 문서에는 현재 공항이 있는 지역의 역사가 적혀 있었어요. 다른 하나에는 동상의 개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죠.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대법원에는 사무원, 비번 경찰관, 그리고 다른 대법원 직원들이 농구를 할 수 있는 비밀 스포츠 시설이 있어요.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코트는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코트라고 불려요. 잠시 드리블 좀 할게요. 디즈니랜드의 클럽 33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있는 테마파크의 뉴올리언스 스퀘어 구역에 있어요. 이 전용 클럽은 단 500명의 회원이 있으며 1967년에 개장되었어요.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후원자들을 접대할 목적이었죠. 장식들은 월트 디즈니와 그의 아내가 제공한 것들이에요. 이곳의 서비스는 비싸요. 회원들은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나중에는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연회비를 지불해야 해요. 클럽 입구는 33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금판 하나가 출입구 뒤에 숨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2014년에 클럽은 새 단장을 했어요. 입구를 훨씬 더 비밀스러운 곳으로 옮겼지만 사람들은 원래 위치에서 옛 입구를 볼 수 있어요. 뉴욕시 공공도서관에도 숨은 아파트가 있어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공공도서관 위에 위치한 숨은 방에 머무를 수 있어요. 요즘은 벽장이나 빈방이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워싱턴 하이츠 지점의 54억짜리 아파트 개조 프로젝트처럼 말이죠. 낡고 먼지가 많은 348제곱미터의 공간을 청소년 전용 공간과 성인 교육 프로그램용 공간까지 갖춘 기술센터로 탈바꿈시켰어요. 멋지네요. 1912년 4월 10일 RMS 타이타닉은 영국에서 출항했어요. 하지만 이건 보통 선박이 진수한 게 아니었어요.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가장 큰 여객선이었어요. 길이가 269m로 거의 축구장 3개 크기였죠. 그리고 선체에서 굴뚝 꼭대기까지 쟀을 때 배는 53.3m의 놀라운 높이였어요. 17층 건물 높이였죠.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졌고 3,000명의 일꾼들이 배를 건조하는데 거의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첫 항해를 시작한 지 불과 4일 만인 오후 11시 40분에 배는 빙산과 충돌해 대서양 물결 아래로 사라졌어요.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탑승한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 중 706명만이 살아남았죠. 난파선은 차가운 대서양 물속에서 많은 비밀을 숨긴 채 다음 73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로 남겨졌어요. 그리고 평생을 바다 탐험에 헌신했던 사람의 공이 아니었다면 그 거대한 배는 훨씬 더 오랫동안 실종된 채로 남아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바로 로버트 발라드였어요. 어렸을 때 발라드는 바다에 심취해 있었어요. 이 매력은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시작됐어요. 그때가 줄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 해저 이말리를 각색한 영화를 보았을 때였죠. 영화는 젊은이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모험과 이상한 생물로부터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강력한 수중 이동체까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세계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발라드는 미래엔 더 이상 마른 땅 위에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죠.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심해 잠수대 그룹에 배정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해저를 탐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걸 도왔어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엘빈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작고 조종하기 쉬운 잠수함이었어요. 또 선원들이 안전하고 방수인 내부에 머무르며 수중 샘플을 수집할 수 있게 설계된 외부 기계식 팔도 있었죠. 엘빈 잠수함은 다양한 임무에 유용하단 걸 증명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바다에 추락한 항공기를 추적하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이 배는 1년의 좌절을 겪었어요. 한 번은 황새치에게 공격당해 잠수함이 다시 빠르게 떠올라야 했죠. 여전히 잠수함의 외피에 박힌 황새치는 그날 저녁 만찬이 되었어요. 그리고 1968년 10월
잠수함을 물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그걸 지탱하던 케이블이 끊어져 3명의 선원을 태운 채로 바닷속으로 떨어져 곤두박질 치게 되었어요. 또 작은 배가 여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물로 가득 차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다행히도 선원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엘비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악천후로 배를 되찾고자 했던 시도는 여러 번 방해를 받았어요.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마침내 표면으로 올라왔죠. 이윽고 엘비는 개선되었어요. 선체는 티타늄으로 강화되어 더 높은 수심 등급을 받아 해양 탐사에 보다 적합하게 되었죠. 이 특수 잠수함은 발라드의 100번 이상의 탐험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남자는 대서양의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불리는 수중산맥을 탐험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갈라파고스 단층에서 열 분출구를 발견했을 때 그는 또 화학 합성의 과정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것은 박테리아에 의한 음식 에너지의 복잡한 화학적 합성이에요.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발견은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발라드는 자신이 타이타닉 광신자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탐험가들이 시도하고 실패한 걸 본 후에 결국 그 배를 찾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이타닉은 분명 그 당시 큰 에베레스트 산과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을 했거나 성공했어야 한 것들이 사실은 실패했어요. 발라드는 1973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배를 찾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후 실제 시도를 했죠. 그는 카메라와 음파 탐지기가 장착된 해저 굴착선인 심해 해난 구조선 시브로프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시추 파이프가 부서졌을 때 포기해야 했어요. 때가 아니었던 거죠. 80년대 초 텍사스 석유업자 잭 그림은 3차례에 걸쳐 난파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 번은 그림이 실제로 타이타닉 위를 지나갔지만 장비가 그걸 감지하는데 실패했어요. 우린 이런 걸 굉장한 불운이라고 하죠. 발라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획이 필요했죠. 그리고 도움도요. 첫 번째 쟁점은 대서양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그가 여지껏 가장 멀리 내려간 건 6,096m였어요. 그리고 그 여행은 3시간이 걸렸어요. 여기에 다시 올라가는 시간을 빼고 말이죠. 발라드는 바다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이미 티타늄 선체로 강화된 엘비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조종사가 없는 원격 조종 잠수함이 이상적이었죠. 하지만 우선 그걸 하나 만들어야 했어요. 그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당국과 접촉했어요. 그리고 관계자들은 타이타닉에 관심이 없었지만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발라드는 먼저 1960년대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은 2대의 잠수함인 트레셔와 스콜피오노를 추적하는 데 집중해야 했어요. 당국은 애초에 왜 침몰했는지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싶어 했죠. 또 그걸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회저에 놔두는 게 안전한지도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타이타닉을 찾는데 남은 계약 기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자금 조달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발라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 그는 2개의 새 장치를 만들었어요. 아르고는 조종사가 없는 심해 견인 비디오 카메라 썰매였어요. 이것은 그 위에 장착된 일련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하도록 설계되었어요. 6,100m 깊이에서 작동할 수 있었고 해저의 거진 98%를 탐사할 수 있었어요. 아르고는 원래 배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배가 움직이면 아르고가 뒤에서 끌려 해저 바로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이미지를 표면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었죠. 2번째 장치는 제이슨 주니어라고 불리는 작은 로봇 차량이었어요. 이것도 원격으로 조종되어서 엘빈과 같이 잠수함 안에 있는 승무원들이 수중 물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발라드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잠수함들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수색은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12일의 여유를 갖고 의무를 다할 수 있었어요.
타이타닉을 찾는데 주력할 수 있는 거의 2주일이라는 시간과 함께 그는 바다 탐험을 시작했어요. 그는 아르고를 해저로 끌어당기며 극에 수집한 이미지를 검토하면서 캐나다 뉴펀들랜드 근처로 수색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무 수확이 없던 며칠 후에 마침내 리벳으로 고정된 선체 판과 보일러를 발견했어요. 이걸까요? 다음날 배에 거대한 뱃머리가 드러났어요. 1985년 9월 1일 발라드와 그의 동료 선원들은 마침내 악명 높은 배를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발견으로 만감이 교차했죠. 발라드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안식처를 처음 발견한 것에 흥분했어요. 하지만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고통받았을 사람들에 대한 슬픔에 압도되었죠. 다음 4일 동안 선원들은 난파선을 탐사했어요. 빙산이 처음 발견되었을 망대를 찾았어요. 게다가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어떻게 두동강이 났는지에 대한 증거가 마침내 드러났죠. 배의 양쪽이 모두 발견되었어요. 가구와 식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안전지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의 가죽 신발 몇 켤레가 해저에 널려 있었어요. 발라드는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을 했고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타이타닉을 찾은 것이 한 사람의 성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발라드의 생각은 달랐어요. 2019년 그는 다른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전했어요. 에밀리아 이어하트의 실종이죠. 이어하트는 전 세계를 비행한 최초의 여성이 되려고 시도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1937년 태평양 어딘가에서 실종됐어요. 그녀와 비행기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발라드는 타이타닉 발견의 행운이 에어하트가 추락한 곳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의 탐험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로버트 발라드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난파선을 발견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바다에는 300만 개 이상의 난파선이 있을 걸로 추정되고 발라드는 그중 100개만을 찾았죠. 이제 70대 후반인 그는 젊은이들이 바다와 그 많은 미스테리를 탐험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싶어해요. 1989년 그는 초등학생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제이슨 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또 줄베른의 소설에 나오는 잠수함의 이름을 딴 EV 노틸러스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연구용 섬. 어떻게 꽃가루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827년 찰스 다윈 이전의 영국 최고 식물학자였던 로버트 브라운은 식물의 수분 작용을 연구하다가 현미경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꽃가루 하나가 물방울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브라운은 호기심을 갖고 오랫동안 현미경으로 꽃가루를 관찰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흔들렸어요. 계속 떨리고 흔들리고 있었죠. 패턴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지그재그로 계속 움직였어요.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로버트 브라운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어요. 브라운은 꽃가루가 떠있는 물방울의 온도를 바꿔봤어요. 온도를 낮추자 꽃가루의 움직임이 덜해졌어요. 물방울을 데우자 꽃가루는 더 많이 움직였어요. 브라운은 이것에 관해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기사를 읽은 과학자 중 누구도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브라운 운동에 불가사의하고 보이지 않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과학계는 당황했어요. 한 가지 설명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물의 에너지가 꽃가루를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는 과학에서 필수적이며 증거가 없으면 공상과학일 뿐이에요. 그리고 왜 꽃가루 알갱이가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꽃가루가 과학자들을 이겼어요. 75년 동안 과학계는 꽃가루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다소 무시해왔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관심을 갖기 전까지 말이죠. 이 꽃가루 알갱이가 춤을 추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책상 위에 물 한 잔을 놓고 그 안에 꽃가루를 넣어서 무슨 일인지 알아낼 수 있는지 봐야겠어요. 보이지 않는 현상들은 근본적일 수 있어요. 중력, 자력,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우리 물리학자들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아니라면요? 내가 항상 말하듯이 간단할수록 더 좋죠. 어쩌면 꽃가루 알갱이가 춤을 추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꽃가루 알갱이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생각 좀 해볼게요. 물리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꽃가루 알갱이가 움직일 거리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힘의 강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움직임이 무작위이기 때문에 제 예측은 모든 조건에 비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죠. 아하! 앞에 있는 뷰 스크린에 공식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뷰 스크린이 없죠. 곧 나올 거예요. 연필 어디 있죠? 제가 생각해낸 건 이렇습니다. 근사하죠? 다양한 물리 공식을 조합하는 그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면서 아인슈타인은 물 위에 떠서 무작위로 움직이는 꽃가루 알갱이 입자가 물의 점성, 물의 온도, 입자가 움직인 거리, 개별 꽃가루 알갱이의 질량과 크기, 그 속도, 그리고 운동 지속 시간에 따르는 운동의 통계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체역학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통계적 접근은 계산적인 감소로 단일 H2O 물 분자의 질량과 궁극적으로 수소와 산소 원자의 수치를 산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브라운 운동은 해결되었고 아인슈타인은 20세기를 원자의 세계로 안내했어요. 간과되었던 작은 꽃가루 알갱이의 흔들림이 원자를 증명하는 길로 이어졌어요. 그 꽃가루 알갱이는 노벨상감이에요. 무작위 사건에 대한 통계 분석은 다양한 과학 응용 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작위적인 움직임이었던 브라운 운동의 이해로 과학은 마침내 기상현상, 게임 이론, 교통 흐름, 주식시장의 변동, 심지어 인간의 세포 기능까지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인슈타인의 통계 이론을 응용한 몇 가지 분야를 예로 들자면요. 이 모든 것은 지칠 줄 모르고 움직인 꽃가루 알갱이 덕이에요. 하지만 과학이 그냥 잊고 넘기기로 했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집중적인 관심을 끈 이상한 현상이 또 있었어요. 수성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기 200년 전에 아이작 뉴턴경은 그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사실 법칙이 아니라 뉴턴의 중력 이론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중력을 그의 새로운 중력 이론으로 대체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이 수성의 궤도 특이성에 대한 설명되지 않은 신비를 알아냈을 때요. 뉴턴은 두 질량 사이의 중력 공식을 밝혀냈어요. 뉴턴의 중력에 대한 수학적 설명 덕분에 지금 우리는 왜 행성들이 태양의 궤도를 도는지를 알게 됐어요. 반면에 뉴턴 이전의 과학계는 행성들이 태양의 궤도를 돈다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뉴턴 이후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라 알려진 행성의 궤도를 재계산하고 망원경을 통한 행성의 세심한 관찰과 대조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수성이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만 빼고요. 잠시 설명을 하자면 수성은 아이작 뉴턴경의 수학적 공식을 정확히 따르지 않았어요. 뉴턴 이후 초기 1750년대 이후로 알려진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6개뿐이었어요. 망원경으로 발견된 추가적인 행성이나 소행성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과학은 아직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1760년대 후반과 1770년대 초반에 2명의 독일 천문학자는 알려진 모든 행성들과 몇몇 알려지지 않은 행성들의 궤도 경로를 기록한 간단한 숫자 시리즈를 출판했습니다. 요한 다니엘 티티우스와 요한 엘러트 보데는 이 수학적 공식을 발표했어요. 이 일련의 숫자에 각각 4를 더하세요. 0, 3, 6, 12, 24, 48, 96, 192. 그러고 나서 각 합을 10으로 나눕니다. 짜잔! 여러분은 방금 태양계 행성의 궤도 경로를 천문 단위로 알아냈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천문 단위예요. 이것은 유용한 근사치이며 편리한 측정 표준입니다. 지구는 세 번째 행성이므로 시리즈의 세 번째 숫자인 6에 4를 더하고 10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1천문 단위 AU예요. 목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티티우스 보데 숫자 시리즈에서 48이에요.
48 더하기 4는 52, 그걸 10으로 나누면 5.2 천문단위예요. 그곳이 바로 태양으로부터 목성의 궤도 경로가 있는 곳이에요. 토성에도 효과가 있나요? 해봐요. 96 더하기 4는 100, 10으로 나누면 10AU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1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곳이 바로 토성이 공전하는 곳이에요. 티티우스 보대 법칙은 옳아요. 패턴이 일치해요. 천문학자들은 재빨리 화성과 목성 사이 토성 다음에 있는 숫자에 주목했어요. 티티우스 보대 공식은 윌리엄 허셜이 1781년 천왕성을 찾고 발견한 것과 1801년에 주세페 피아지에 의한 최초의 소행성 세레스 발견에 영감을 주었어요. 그건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숫자 시리즈예요. 티티우스 보대 법칙은 오늘날 토성의 위성들, 전왕성의 위성 시스템의 위치를 예측하고 심지어 다른 별 주변의 외계 행성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정확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젊은 아인슈타인이 해결해 볼 만한 미스테리처럼 보이네요. 다시 주제로 돌아갈게요. 수성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수성은 뉴턴의 중력으로는 계산되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수성 궤도의 근일점, 즉 수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위치가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눈에 뜨일 정도였고 뉴턴의 중력 공식에 의해 설명되지 않았어요. 태양계 내부에 수성의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행성이 있지 않다면요. 그래서 수성 궤도 안에 있는 행성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행성의 잠재적 궤도의 계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벌칸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전 세계 망원경은 태양 근처의 벌칸을 찾기 위해 새벽과 일몰의 하늘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성궤도 안에서는 어떤 행성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벌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스팍. 또 하나의 난제군요. 수성궤도 근일점의 변칙적인 움직임은 50년이 넘도록 아무 설명도 없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 동료와 야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까지는요. 미셸 베소는 아인슈타인의 동창이자 평생 친구였어요. 난 앞뒤가 맞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나도 그래, 알버트. 수성 근일점의 전방 이동은 앞뒤가 맞지 않아. 설탕 좀 줘. 벌칸은 아니야. 아니, 벌칸은 아니야. 그럼 뭘까? 알버트, 넌 물리학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애를 써. 엔지니어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게 어때? 무슨 뜻이야? 만약 태양계를 실체적인 구조로 본다면 답이 있을지도 몰라. 좋아, 미셸. 계속 설명해봐. 내가 이 빈 커피잔의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면 그 경로는 원형이야. 하지만 이 냅킨을 컵에 채워서 이렇게 원뿔 모양을 만든다면 원뿔 안의 타원 궤도는 앞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어. 세상에, 우주는 평평하지 않아. 웨이터, 미셸에게 커피 한 잔 더 갖다 줘요. 많은 계산을 새로 해야 할 거야, 알버트. 아, 그래, 가봐야겠어. 웨이터, 그 커피 됐어요? 나중에 봐, 미셸. 그래, 알버트, 행운을 빌어. 아인슈타인이 1905년 그의 특별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는 미셸 베소의 매우 귀중한 공헌을 인정했어요. 미셸 베소와 아인슈타인이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 몇 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가 최근 경매에서 약 1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친한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와 문자를 고이 간직한. 안녕하세요, 용감한 방문객 여러분. 기묘한 전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싹한 경험이 될 거예요. 이 사진들은 마녀 사브리나조차도 감당하기 힘들걸요. 이제 이상한 터널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면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사진은 1900년대 벨파스트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리넨 공장에서 일하는 15명의 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5명에게 손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면 30개 맞는 거죠? 하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여자들의 손이 아닌 여분의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여성들이 팔짱을 끼고 팔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채 줄을 서 있어요. 단 하나 예외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여자가 한 손을 엉덩이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을 옆에 두고 있어요. 엄청난 반항아인데요. 하지만 이 미스테리한 발톱 같은 손은 그녀의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같은 줄의 반대편에 있는 소녀의 어깨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록 한 세기가 지났지만 이 사진은 2016년 4월 29일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어요. 린다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이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린다는 어깨에 손이 올라와 있는 소녀가 자신의 할머니 엘렌 도넬리라는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사진이 디지털로 개조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로운 손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때는 포토샵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비록 사진에 여분의 손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원치 않은 물건이나 사람을 간단히 가위로 잘라내는 건 확실히 가능했어요. 사진작가들은 사진에 넣고 싶은 걸 연필이나 수치로 그리곤 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원판을 합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손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이 하나 더 있어요. 스냅 촬영이 1900년대에 이미 존재했었지만 몇몇 사진작가들은 여전히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긴 노출 기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동안 뒤에 있던 여자가 처음에는 엘렌 위에 손을 얹고 나서 팔짱을 끼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사진은 카메라의 오랜 노출 시간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망친 게 아담스 가족과 살았던 걸어다니는 손이 아니었다고 안심해도 돼요. 두 번째 사진, 두 손 사이에 빛나는 환영을 들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마법은 진짜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망시켜 미안해요. 왜냐면 그녀가 하고 있는 건 엑스펠리아무스 주문이 아니에요. 사진 속 여성은 프랑스 태생의 마르테 베로고 나중에 이름을 에바 캐리어로 바꿨어요. 1886년에서 1943년까지 살았죠. 그녀는 사기꾼 영매였어요. 저승으로 넘어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고 있고 교령회 중에 그들의 영혼을 물질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 당시 이런 거짓말을 하는 영매들은 자신들의 교령회 중에 표준적인 절차를 따랐어요. 집중하는 척하기 위해 방에 설치된 옷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액토플라즘을 불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요. 액토플라즘은 세포 생물학의 맥락에서 사용된 게 아닐 때는 영매의 몸에서 나온다고 믿어지는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얼굴, 손 또는 심지어 환생으로 불려온 사람들의 전체적인 몸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에바 캐리어는 가짜 액토플라즘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씹고 잡지와 신문에서 얼굴을 오리던 사기꾼 영매였어요. 1912년 독일의 초심리학자 알버트 폰 슈랭크 노징이 찍은 이 사진은 그러한 기만적인 교령회 중 그녀가 활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안다고 해도 이 사진이 소름 끼친다는 건 변하지 않죠. 하지만 사진 자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건 자기가 진짜라면서 셜록 홈즈 미스테리 시리즈의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경과 같은 거물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서 코난 도일 경과는 달리 그녀의 퍼포먼스가 마술사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루셔니스트이자 탈출 예술가인 해리 후디니는 속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면 기쁠 거예요. 세 번째 사진에 있는 이 올빼미들은 호그와트 올빼미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입학 허가서를 가져다 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진은 1920년대 맨체스터 그래머스쿨 밖에서 찍혔어요. 맨체스터 그래머스쿨은 아주 먼 1515년에 휴 올덤이라는 사람에 의해 설립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이상한 올빼미 의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휴 올덤은 맨체스터에서 태어났어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등록금이 더 싸긴 했죠. 하지만 왕실에서 복무했고 그의 행정 기술 덕분에 중요한 직함을 받게 되었죠. 이게 높은 지위에 오르고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통해 그는 나중에 학교에 자금을 대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올덤의 학교의 문장에 쓰여진 좌우명은 라틴어 구절 사피레오드로 감히 현명해져라로 대략 번역돼요.
오늘날까지 그 학교는 여전히 같은 좌우명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올빼미의 선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를 상징하진 않아요. 맨체스터 그래머스쿨 배지에 있는 올빼미는 도미라는 단어가 적힌 배너를 들고 있어요. 이모티콘을 읽는 것처럼 읽는다면 올빼미가 아울이니까 아울덤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 휴 올덤에 대한 언급이죠. 올덤타운의 문장을 보면 학교의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선택은 올덤의 발음을 지역 억양인 아울댐으로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학교의 마스코트와 마을의 마스코트가 모두 올빼미였던 건 설립자인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사진에는 불길하고 으스스한 일은 없다고 안심합시다. 무서운 걸 많이 봤으니까 좀 더 다정한 건 어때요? 네 번째 사진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눈을 가진 순진한 아이의 사진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아이를 잡고 있는 건 부기맨이 아니에요. 아이가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물체는 사실 그의 엄마예요. 이건 숨은 엄마 사진이라고 불렸고 빅토리아 시대에는 사실 아주 흔했어요. 1840년대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업적인 사용을 위해 개발된 최초의 카메라인 다게레오 타입 카메라였어요. 이 카메라는 노출 시간이 수십 초에서 몇 분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 누군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완벽하게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상상할 수 있듯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기에게 포즈 좀 잡아봐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게 숨은 엄마 사진법이 탄생하게 된 이유랍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엄마는 프레임 안에서 숨어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종 커튼 뒤에 서거나 망토나 담요 아래에 있거나 의자 역할을 했어요. 가끔 사진작가들은 사진에 엄마가 보이는 부분을 제거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겪어야 했던 고난들이란 변하지도 않았네요. 몇몇 사진들은 꽤 잘 나왔지만 몇몇은 결국 악몽처럼 나왔어요. 이 관습은 1920년대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빨라지면서 엄마들이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진에 불쑥 들어오는 게 유행이 되기 전까진 말이죠. 전설에 따르면 파푸니르라는 이름의 난쟁이는 힘과 용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 덕분에 왕국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난쟁이들은 많은 부를 모으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야 했어요. 그들은 금과 귀중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파푸니르에게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자유자재로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었죠. 노르웨이 장난의 신 로키에게 속은 파푸니르는 탐욕과 아버지의 보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과 보물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보물을 훔쳐서 찾기 힘든 사막 한가운데로 혼자 도망쳤습니다. 자신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파푸니르는 거대한 용으로 변했어요. 그의 새로운 모습은 강력하고 무서운 거대한 뱀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마법의 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용은 날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집 주변에 독을 뿌렸고 누군가 그의 금을 훔치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파푸니르는 곧 시구르드라는 이름의 젊은 영웅에게 패배했어요. 파푸니르의 전설은 가족이 탐욕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용이 가지고 있는 많은 마법의 힘을 보여주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용이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일 뿐이에요. TV를 켜거나 서점을 둘러보면 어딘가에서도 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용처럼 생긴 다양한 생물들이 아시아에서 북유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이야기에 묘사되어 왔어요. 대부분은 파충류의 몸, 날개, 그리고 발톱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특징은 입에서 불을 내뿜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을 뜻하는 드래곤은 거대한 뱀을 뜻하는 라틴어 드라코넴에서 유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과거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예를 들어 한 아시아 역사가는 기원전 4세기에 화석을 발견했고 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화석화된 스테고사우루스를 보면 왜 이런 착각이 들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길이가 9m, 키가 4m였고 장갑판과 스파이크로 덮여 있었어요. 나일 악어도 용으로 착각됐을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다 자란 나일 악어는 5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심지어 몸을 땅에서 떼고 걸을 수 있고 몇몇은 두 다리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아나는 호주에 사는 용처럼 생긴 도마뱀입니다. 덩치가 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독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 고아나가 호주 버전의 용의 원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고래뼈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런 동물이 바다에서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크기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고래가 위험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고래를 거의 본 적이 없었고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고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쉽게 용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용신화의 가장 흥미로운 원천은 사실 인간의 상상력이었을 거예요. 용에 대한 본능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큰 포식자들을 두려워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대 문화에 용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두려움을 가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숭이도 뱀과 큰 고양이에 대한 선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특성과 신화를 결합하면 각 지역에 맞도록 적응한 용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법의 힘을 가진 파충류 동물은 인류 문명의 기원 그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당시 인간들은 온갖 종류의 생명체를 믿었어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의 신은 바빌론의 수호자 마르두쿠였습니다. 그 당시의 미술작품을 보면 마르두쿠는 뱀처럼 생긴 용을 옆에 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기분에 따라 착할 수도 있고 복수심에 가득 찰 수도 있어요. 용이 되기 위한 면접이 있다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질문은 불을 내뿜을 수 있느냐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용이 목을 손상시키지 않고 불을 내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몇 가지 방법을 연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폭탄 먼지벌레를 연구했습니다. 이 별난곤충은 배 안에 실제로 뜨거운 물질을 담을 수 있어요. 일단 무언가가 이 벌레를 방해하면 불타는 듯 뜨거운 화학물질을 뿜어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실제로 불을 쏜 것은 아니지만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용이 같은 효과를 내려면 목에 비슷한 분비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용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출처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거예요. 파푸니르의 이야기와 같은 어떤 이야기들은 인간도 용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용이 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료들은 심지어 용이 일생 동안 거쳐야 하는 일련의 단계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부화에서 시작돼요. 용은 알 껍질을 안에서부터 먹어 치우면서 알을 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용 전문가들이 윈링 단계라고 부르는 갓 부화한 용이 됩니다. 아직 작고 약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꽤 잘 돌볼 수 있어요. 용의 나머지 일생은 매우 평범해요. 다 자란 용이 있고 늙은 용이 있죠. 용의 일생은 황혼기에 이르면 끝납니다. 어떤 자료들은 용이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용의 삶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고도 해요. 단지 다른 유형의 영적인 존재로 넘어가는 거죠. 용은 많은 다른 것들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것은 용의 기원에 따라 다릅니다.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용이 행운, 힘, 그리고 부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영국에서는 강력한 전사가 되려면 먼저 용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국기에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웨일즈의 국기는 녹색과 흰색 바탕에 커다란 붉은 용이 있어요. 서양 이야기 속의 용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종종 사악하고 복수심이 많은 것으로 그려집니다. 용과 관련된 또 다른 신화는 금과 보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탐욕스러운 기질은 용이 보물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비 임무를 맡은 용은 호빗과 해리포터 시리즈와 같은 이야기에서 보일 수 있어요.
용의 마법 능력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용은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진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용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용은 지혜로 유명해졌어요. 고대 문헌에 나오는 많은 용들은 날거나 형태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몇몇 실제 동물들은 용과 닮았기 때문에 드래곤이 들어간 이름을 얻었습니다. 5,000개 이상의 아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드래곤플라이, 잠자리처럼 말이죠. 중세 유럽인들이 잠자리를 사악한 곤충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잠자리는 사람들의 눈과 입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정말 끔찍한 일을 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곤 했죠. 하지만 신화 속의 용과 가장 닮은 생물은 플라잉 드래곤이라고 불리는 파충류 날도마뱀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숲지역에서 볼 수 있어요. 사실 날개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갈비뼈의 일부가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나무 사이의 공간을 통해 점프할 수 있도록 여분의 피부를 지탱해줍니다. 또한 그런 날개는 밝은 색이고 갈색 몸과 대조를 이룹니다. 1990년 9월 12일이었어요. 그 당시는 인스턴트 메시지와 줌콜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었고, 한 어린 소녀가 펜팔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부모님과 함께 휴가로 영국에서 벨기에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녀는 겨우 10살이었지만 매우 영리한 소녀였어요. 조이는 종이 한 장에 이것저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발레와 플루트와 피아노 연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썼어요. 물론 사랑하는 2마리의 동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죠. 스파클이라고 불리는 작은 햄스터, 그리고 물고기 스페클. 또한 누군가 답장을 보내고 싶어 할 경우에 대비해서 연락할 수 있는 주소도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바다에 있었어요.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조이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병에 넣고 물에 젖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은 다음 병을 바다에 던졌어요.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자 어린 소녀의 기대는 사라졌어요. 병이 어딘가에 걸렸을까요? 어쩌면 커다랗고 무서운 바다 괴물이 삼켰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물이 플라스틱 뚜껑으로 스며들어 메시지가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수년이 지난 후 크리스마스에 조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녀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표를 보니 그 편지는 유럽에서 왔어요. 네덜란드인 커플인 피에트와 제클린 나테르가 보낸 편지였는데, 그들은 조이의 병을 발견하고 사려 깊게도 답장을 보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해변에 버려진 잔해들 사이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조이의 편지는 무려 23년 동안 바다를 항해했고, 최종 목적지였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근처까지 563km 이상을 여행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병에게는 정말 대단한 항해였어요. 조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두 어린 소년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프랭크 우스벡이라는 독일 소년은 덴마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조이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메시지를 적어 미지의 세계에 던졌을 때 그는 5살이었습니다. 1987년이었죠. 수년 후 그는 답장을 받았어요. 그가 29살 때였죠. 조이가 2년 후에 보낸 편지처럼 그의 편지는 24년 동안 바다에 있었어요. 다니일 코로트키우라는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발트해 근처의 쿠로니안 스핏을 산책하던 중 그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니일의 아버지가 그의 메시지를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일어를 알고 있었어요. 이 특이한 두 친구는 결국 2011년에 화상통화를 통해 만났습니다. 모든 병 속의 메시지의 기원이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2013년 한 크로아티아 서퍼가 아드리아해 근처에서 손상된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였어요. 보낸 사람은 자신의 편지가 메리라는 여자에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한 그녀가 답장하기를 열망했어요. 그 편지는 노바스코샤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무려 6,000km를 여행한 셈이었어요. 이 메시지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가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안에 도달했어요. 존과 메리의 신원은 둘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또한 멋진 사랑 이야기가 담긴 병 속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키와 폴리나 와이킹의 경우였죠.
외로운 스웨덴 선원인 아키가 편지 한 통을 병에 담아 지중해에 던졌을 때 그는 그 종이 조각이 결국 미래의 아내에게 갈 것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1950년대 초반의 일이었어요. 그 병을 발견한 이탈리아 남자는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조카인 폴리나에게 줬어요. 1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후 아키와 폴리나는 결국 만났고 결혼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들은 당시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결혼식 비디오 영상이 공개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신문에 실렸어요. 이 운 좋은 사건은 사랑을 찾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었고 동화 같은 결말을 찾아 바다로 던져지는 메시지의 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모든 이야기가 다 잘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1945년 프랭크 하요스텍이라는 미국인은 아키와 비슷한 메시지를 병에 담아 바다에 던졌습니다. 거의 1년 후 그의 편지는 아일랜드 여성에 의해 발견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브렌다 오설리번이었어요. 그들의 수년간의 서신 왕래는 당시 언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둘의 우정은 압박감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둘은 프랭크가 아일랜드를 여행했을 때 직접 만났지만 프랭크는 오래 머물지 않았고 결국 서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타이타닉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후 비밀 메시지가 담긴 많은 병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모든 것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편지 한 통을 제외하고요. 타이타닉이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가라앉은 지 몇 년 후 병 하나가 아일랜드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제레마이아 버크라는 사람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은 정말로 타이타닉에서 유래된 유일한 병 속의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그 종이는 단순히 굿바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낸 사람의 이름과 위치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지워졌기 때문에 그 쪽지를 배가 빙산에 충돌하기 전에 보냈는지 아니면 후에 보냈는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해는 제레마이아가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아일랜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상징적인 안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때때로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미국 메인주의 동쪽에 위치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캐나다 지방의 한 남자에게 취미가 됐어요. 해롤드 해킷이라는 남자는 1996년 이래로 4,000개 이상의 병을 대서양으로 보냈다고 주장해요. 그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사람뿐만 아니라 바하마나 심지어 아프리카로부터도 편지를 받는 등 전 세계로부터 많은 답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취미 덕분에 그는 매년 펜팔 친구들로부터 약 150장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요. 오늘날에도 그는 편지에 전화번호를 추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연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유일한 방법은 편지를 통하는 거예요. 그는 또한 바람과 해류의 방향을 바탕으로 물속에 메시지를 던지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병들은 보낸 사람이 물속으로 던지고 난 후 바다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1914년 메시지를 써서 병에 넣어 영국 해협에 던진 한 영국 남성의 경우에서처럼요. 그의 이름은 토마스 휴즈였고 그의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병을 발견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공손한 편지도 동봉했어요. 그 병은 그의 아내에게 도착하지 못했어요. 85년 후에 에식스 해안에서 발견됐거든요. 병을 우연히 발견한 남자는 친절하게도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메시지를 토마스의 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85년이라는 시간은 작은 병이 바다를 항해한 가장 긴 시간은 아니에요. 헌터 브라운이라는 과학자는 북해 해류를 연구하던 중에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는 거의 2,000개의 병에 같은 메시지를 담고 병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장소를 적어서 답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 방법이 북해의 해류 배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 하나가 97년 만에 원래 출발지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오늘날까지 헌터 브라운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300개 이상의 오리지널 병이 마침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병에서 발견된 모든 메시지가 편지를 통해 답장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올리버 반데발레는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동안 영국 해안가에 편지가 든 병을 던졌어요. 당시 그는 14살이었어요.
33년 후 한 여성이 페이스북에서 그의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통해 그를 추적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편지를 병에 넣었던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결국 기억을 떠올렸어요. 심지어 물이 새지 않도록 병을 양초 왁스로 밀봉했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리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그녀의 병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병 속의 진이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숨겨진 마을은 아오가시마라고 불려요. 화산 분화구의 바로 한가운데 위치해 있죠. 일본 남쪽 최북단 미크로네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780년대에 필리핀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인근 지역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해요. 가까스로 인구의 절반이 거대한 폭발을 피할 수 있었고 몇 년 후에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어요. 현재 화산이 여전히 활동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약 16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페루에 있는 와카치나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기후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에도 무성한 야자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또한 특별한 치유 특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석호도 있어요. 이 정착촌에는 소규모 사업체를 관리하는 주민이 90명 조금 넘어요. 그들 대부분은 모래를 주요 자원으로 사용하죠. 어떤 사람들은 샌드보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사막에서 호화로운 저녁도 제공해요. 500년 이상 동안 그린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봉우리의 절벽에 소규모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곳은 오만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예요. 정착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걷거나 노새를 타거나 또는 사륜 구동형 차량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소가라고 불리며 그곳에 가려면 가파른 돌계단을 20분 정도 올라가야 해요. 그 마을은 주민들이 폭풍과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산의 암석에 집을 깎아 지었을 때 생겨났어요. 총 52명이 있는 알샤리키 부족의 5가족은 여전히 이곳을 집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비슷한 마을들도 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알소가라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일한 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14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전기나 전화선조차 없었어요. 운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은 15km 떨어져 있었어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서 어른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오늘날까지 마을 사람들은 산 암석에 직접 깎아서 짓는 전통적인 관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의 보석 중 하나는 펠로폰네소스 남동쪽에 위치한 도성인 모넨바시아예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본토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바다에서만 이곳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본토와 연결되는 좁은 길을 따라가야 해요. 실제 이름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단 하나의 통로라는 뜻이거든요. 모넨바시아는 중세시대에 전적으로 산 바위에 새겨지면서 지어졌어요. 요즘은 많은 오래된 저택들이 게스트하우스와 부티크 모델로 바뀌었어요. 그 건축물들이 굉장하고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도로가 없는 마을이요? 보트로 여행하는 게 괜찮다면 네덜란드 히트호른으로 갈 짐을 싸세요. 이 마을은 아주 평화로워요.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운하를 타고 여행하기 때문일 거예요. 심지어 우편물도 물을 타고 배달돼요. 차가 막히지 않고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마을은 정말 조용해요. 너무 조용한 나머지 가끔 들리는 오리의 꽥꽥거리는 소리가 제일 크죠. 처음에 영화 촬영장으로 시작되었지만 뉴질랜드에 있는 호비트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촬영이 끝난 후에도 존재해요. 지금도 매력적인 세트 타운 투어가 이용 가능합니다. 총 44개의 호빗 호텔이 있지만 사실 그중 몇 개만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어요. 페루 제도에 고립된 절벽종 마을인 가사달루의 인구는 겨우 11명이에요. 그곳은 주로 대서양으로 바로 떨어지는 경치 좋은 폭포로 유명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걸어서만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터널이 건설되어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1980년대 뮤지컬 뽀빠이는 몰타를 배경으로 한 주문 제작 세트가 있었어요.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해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뽀빠이 마을은 이제 아름다운 색깔의 목조 건물 그룹과 배우들의 모임의 고향이에요.
극장쇼를 보고 배를 타고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창조적인 마을을 탐험하는 것과 같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마을은 할슈타트라고 불려요. 아름답게 보존된 오래된 건물들과 지하 소금 호수가 있는 숨겨진 유럽의 보석이에요. 또한 7,000년이나 된 유물들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광산이 있는 박물관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네덜란드의 브루탕지 요새는 별 모양의 작은 건물이에요. 창의적인 부분은 제쳐두고 방어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요새의 경비병들이 완벽한 360도 시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인 이점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건축물은 오래된 건물, 자갈로 된 도로, 나무 풍차, 그리고 정교한 다리를 포함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모로코에는 온통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전통 토기 마을이 있어요. 모로코의 수도에서 51km 떨어진 아틀라스 산맥 근처의 계곡에서 이곳을 찾을 수 있어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무역로를 따라온 상인들이 향신료와 금을 나르며 이 마을을 지나갔어요. 교역로가 점점 인기가 줄면서 많은 요새들이 버려졌고 지금은 유물로 보존되고 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스키 타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지만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곳을 골짜기의 비밀스러운 부분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해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 바르트에는 겨우 몇백 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 슬로프 중 하나에 접근할 수 있어요. 2013년 인근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인기가 약간 높아졌죠. 이탈리아의 부라노는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섬들 중 하나예요. 선명한 색깔 때문에 거의 열대지방 같아 보이죠. 에메랄드빛 물, 아름다운 집들, 그리고 17세기의 종탑이 특징이에요. 이곳의 레이스 제작 전통 때문에 140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섬으로 왔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직물 하나를 샀고 나중에 그걸 유명한 밀라노 돔의 디자인으로 사용했어요. 만약 영국 여권을 갖고 있다면 아름다운 작은 마을인 바이버리에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경이 신분증에 있거든요. 콜른강에 있는 석조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을 중 하나예요. 영국 여권에 있는 이미지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직공들의 오두막들이 정렬되어 있는 알링턴 로우의 이미지예요. 호주의 쿠버 패디 마을은 부분적으로 지하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은 1915년에 그 지역에서 오팔 퇴적물이 발견되었을 때 시작됐어요.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오팔 광산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깥의 온도가 섭씨 51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게 자신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정착지에는 이제 지하 상점과 갤러리가 있어요. 쿠버 패디는 세계 최초의 4성급 지하 호텔의 본거지이기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여행을 준비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출발한다면 가장 쉬운 경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까지 15시간 동안 비행한 후 6일 동안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트리스탄 다 쿠냐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남대서양을 가로질러 한 달 동안 유람선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하세요. 그 섬으로 가는 배는 1년에 9번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건 필수예요. 섬 자체는 길이가 11km밖에 되지 않아요. 남대서양의 바로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단 97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해요. 300명의 주민들 모두가 농부들이에요. 인터넷도 있지만 엄청 느려요. 전화망이나 지역신문의 경우 둘 다 제공되지 않아요. 그 섬의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사투리를 써요. 여러분이 15살이고 비디오 게임의 지루함을 느꼈다고 상상해보세요. 대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래된 취미인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추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심합니다. 일부 고대 문명에서는 별자리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야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마야 문명이 존재했다고 믿었던 모든 별자리가 담긴 책을 발견해요. 오래된 구글 지도를 열고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 마야 도시를 지도에 표시해요.
이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 걸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마야의 가장 큰 도시들은 마야 별자리에서 가장 밝고 큰 별에 해당해요.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100개가 넘는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 도시 2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랫동안 사라진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너무 공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윌리엄 가두리라는 캐나다의 10대 소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소년은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으며 방금 소개한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 별자리에서 3번째 도시가 빠진 걸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인터넷에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사, 일본에 본사를 둔 위성회사인 젝사,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이미지를 조사했어요. 이러한 이미지로는 여전히 의문을 풀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캐나다 우주국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의 친구는 그가 찾고 있던 답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위성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의 국경에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이 이미지를 뉴 브런스윅 대학교의 원격 감시 전문가인 아르망 라로크 박사에게 가져갔어요. 라로크 박사는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과학계와 고고학계는 15세 소년의 발견에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야 도시가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예요. 그 이후로 티클, 팔렌케, 욱스말 등의 도시에서 유적이 재발견됐죠.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전성기의 마야 문명이 40개 이상의 도시로 구성됐고 인구는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들의 도시는 꽤 흥미로웠는데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죠.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 심지어는 야구 경기를 위한 코트까지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열심이었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고대 기술을 통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일식 날짜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은 특이하지만 완전히 초현실적이진 않았어요. 마야인들은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으니까 하늘과 관련된 주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게 그리 이상할 건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게 그들이 처음도 아니에요. 이집트 학계에서는 기자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건설된 방법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주요 별 중 하나와 일치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윌리엄에 따르면 그는 마야인들이 도시를 건설한 위치를 이해할 수 없어 마야 별자리를 살펴보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다고 합니다. 치첸이차나 욱스말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강이나 큰 수역 근처에 있지 않아요. 대신 변두리 땅과 산꼭대기에 지어졌는데 그게 이 15세 소년에게 혼란을 줬죠. 윌리엄은 이 도시가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죠. 제 별명하고 똑같네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앤서니 아베니는 윌리엄의 방법론을 창조적 상상력의 행위라고 언급했어요. 그는 마야 별자리가 실제로 뭐였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모두 가설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의 발견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마야 학자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물체가 오래된 옥수수밭일 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의 주장은 2021년 이 지역 근처에서 진행된 탐험에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한 것에 의해 뒷받침됐어요. 그래도 15세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거의 찾아낸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윌리엄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기술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문명을 발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고고학자 사라 파캅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이집트와 다른 지역의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이미지에서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찾으며 보낸답니다. 어떤 물건이 묻혀 있으면 그 위에 초목, 흙, 모래 또는 다른 현대식 건축물로 덮여 있을 겁니다. 라고 그녀는 말해요. 예를 들어 그녀는 거대한 초목 아래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적외선 기술을 사용해요. 최근 브라질에서의 주요 발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위성 이미지에서 기원전 200에서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됐어요. 이를 통해 약 6만 명이 거주했을 수 있는 정착지를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성 이미지가 실제로 지상에 있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도랑과 상형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했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성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티클과 같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마야 도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클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티클은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왕과 추장의 휴식처로 추정돼요. 이미 큰 규모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원래 믿었던 것보다 3배나 더 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발견은 도시 외곽의 요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래 도시가 얼마나 멀리 뻗어 있었는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새로운 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원들은 마야 문명 쇠퇴의 잠재적 원인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티클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세이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위대한 문명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 문명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마야 도심이 악화되고 마야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아프리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요. 마지막 목적지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낙타를 타고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에 왔어요. 이게 9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신 후 첫 번째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이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오아시스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하는데 2주를 보낼지 아니면 진행 중인 지역 미스테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 말이에요. 이 알제리 마을 근처의 사막 깊숙한 곳에 풀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모래 뒤에 거대한 점박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직선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수십 개의 원들이 있어요. 이 원들은 몇 년 전 구글어스 이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이 원들이 마을, 도로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책을 들고 현지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모두들 이 시나리오에 도움을 줘요. 지리학자, 인류학자, 어르신들, 그리고 역사가들까지. 여러분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지도 전문가예요. 그 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성 결함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결국 구글어스의 위성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원은 정말 거기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진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해보려고 해요. 이틀간의 인터뷰 후에 여러분은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이 원들은 석유 활동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알제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어요. 보통 추출할 가치가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들은 지진 조사를 수행해요. 지진 조사는 땅에 충격파를 보내 지구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동들이 어떻게 되돌아오느냐에 따라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수 차량이 토양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푼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예요.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들은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팩트 체크할 준비 됐나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 원들이 고대 포그가라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포그가라는 보통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또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도 알려져 있죠.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 깊은 우물을 파고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평행한 갱도를 팠어요. 다음으로 그 도시와 우물을 연결하는 지하수로를 팠죠. 중력의 도움만으로 물은 우물에서 도시로 흘러가요. 이 전통적인 기술은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간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우물들이 인간이 만든 오아시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의 이름조차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해요. 포그가렛 에자우이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 고대 우물인 포그가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이 도출이 아주 정확한 걸로 입증됐죠. 여러분은 직접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뒤에 앉아 편안하게 가요. 알제리 북부의 풍경은 고대의 마을 같아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는 길에 작은 도시들의 외곽에서 심지어 우물의 폐허도 볼 수 있어요. 구글 위성 이미지를 열면 땅에 카나트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수킬로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멍들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카나트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인 데일 라이트풋은 그 원들이 확실히 카나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카나트나 포그가라스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원처럼 생기지도 않을 거란 거죠.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또 다른 단서는 끝에 마을이 없는 거였어요. 그 원들은 인간 활동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카나트는 명백히 인간 거주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시도는 좋았네요. 현장 학습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미스테리를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준비의 나날들이었죠. 픽업 자동차, 음식, 장비. 이 모든 게 사하라원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첫날 여러분은 사막으로 160km를 운전해 갔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는데요. 저기 겨자색 모래 언덕만 보여요. 하지만 밤하늘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육안으로 전체 은하수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별들의 이불 아래에서 캠프를 차리고 잠을 자요. 다음날 긴장감이 높아져요. 휴대폰 수신이 안 돼요. 이런. 하지만 다행히도 구글맵에 원의 좌표를 찍어 넣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오프라인 모드가 작동해요. 여러분은 좌표를 따라 이동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팀원들은 차에 올라타서 폰의 좌표를 지나 몇 킬로미터를 더 운전해가요.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린 후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기 있어요. 모래 위에 파놓은 거대한 분화구가요. 12개의 작은 구멍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 같아 보여요. 땅에서 봤을 땐 아주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서 놓칠 뻔했어요. 이 지역을 검색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구멍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금속 와이어가 있네요. 바닥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얇은 와이어예요. 깊이 묻혀서 여러분은 땅을 파기 시작해요. 어떤 물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오래된 다이너마이트 같아 보여요. 이건 확실히 놀랍네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땅 파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조사 끝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뒀을까요? 다음에 오는 건 여러분의 모험의 전환점이 돼요. 차로 걸어 돌아가는데 바닥에 뭔가 빛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호기심에 그것으로 다가가요. 동그랗고 녹슬어서 마치 정어리 통조림 같아 보여요.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들의 미스테리에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걸 집어 차에 넣어요. 도시로 돌아오니 퍼즐 조각들이 사하라 원 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진과 정어리 통조림을 가져와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료를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내렸어요. 알고 보니 1번 추측이 진실에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는 더 깊이 파야 하는 거죠? 반밖에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원은 지진 조사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아니었어요. 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석유 탐사와는 관련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채워진 구멍은 기름을 찾기 위한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원은 지하 자원을 찾던 측량사들이 남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어리 통조림은요? 폭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남긴 거죠.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이 통조림 모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략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현대적인 것에 가깝네요. 자, 여러분도 따라와서 이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을 준 게 기쁘기 바래요. 다음 미스테리 해결 모험에서 만나요.